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넘겨야지 페이지를. 지금 저항을 하고 지금 안 넘어가는데 넘겨보겠습니다. 예. 뭐 일본은 일단 뭐 한자로 이렇게 쓰죠. 우리는 이제 한자를 많이 안 씁니다만은 일본은 지금도 이제 일한문 혼용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한자는 안 쓰고 한글만으로도 이런 그 문자 생활 이게 가능한데 일본은 왜 안 될까요? 일본에서도 한자 폐지 운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실패했죠. 그 폐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요? 한글 덕분에 성공한 겁니다. 예. 한글이 있어서 그 한자 폐지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좀 뭐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본을 이제 부를 때 우리는 뭐 이제 한국식 도금으로 일본 이렇게 하지만은 일본에서는 이제 니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음이 니폰 이제 울트라 니폰이라고 우리 붉은 악마 같은 그 축구 응원단이 있죠. 일본. 이런 경우에 이제 니폰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대동아공영 건설할 때 니폰 다이데이코쿠 그러니까 일본 대제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는 니폰입니다. 발음이 좀 세요. 평상시에는 니혼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일본 사람들은 좋아요. 예절 바르고 뭐 질서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본인 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니혼진 그러죠. 니혼진. 간혹은 또 니폰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왜 이게 그 소리가 두 가지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뭔가 강한 힘 있는 어떤 그 일본 이거를 표현할 때는 니폰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이제 일본 내부에서도 이제 얘기가 모아졌던 거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제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4개의 섬 그리고 이제 수많은 작은 섬인데 섬이 한 6,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1억 2,600만 정도. 니혼 또는 니폰.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보다 아마 한 1.5배 정도 땅덩어리는 좀 커요. 인구도 그렇죠. 인구도 이제 2배 정도가 됩니다. 남북한을 합친 인구에. 그리고 제가 이제 위아래 동그라미를 표시해놨는데 지금은 이제 오른쪽 위 여기는 이제 홋카이도죠. 삿포로는 이제 겨울이면 눈 축제를 하는 도시로 굉장히 유명하죠. 혹시 삿포로 가보신 분 계세요? 삿포로 가보셨어요? 언제 가셨었어요? 300년. 계절이요? 가을에도 가고 봄에도 갔어요. 봄, 가을로. 네. 겨울에 안 가신 이유는 삿포로의 눈 축제가 굉장히 유명한데 근데 그냥 겨울을 피하신 이유는 밤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무튼 우리도 뭐 이렇게 성수기가 되면 이 호텔 숙박료가 좀 비싸지죠. 근데 얘네들은 좀 심하더라고요. 한 4-5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평상시 같으면 하룻밤 자는데 한 10만 원. 근데 그런 때 가면 한 5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하룻밤 자는데. 여기 이제 홋카이도. 이 아래쪽은 이제 오키나와인데 제가 이렇게 두 곳을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원래 이 홋카이도하고 이 오키나와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홋카이도가 일본이 된 것은 일본이 이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고 근대화, 산업화, 또 사회적인 어떤 문명개화 이런 것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는 그래서 이 홋카이도를 먼저 이제 점령을 하고 뭐 홋카이도 개척사 뭐 이런 걸 이제 설치해 가지고 이 지역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홋카이도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사는 토인들, 이를테면 원주민들, 그러니까 아이누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아이누족들은요, 그 일본 본토 사람들하고 좀 생김새도 다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희생이 된 게 이제 오키나와. 여기 이제 류큐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번듯한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냥 침략해서 전쟁해서 그냥 나라를 멸망시키고 일본을 만든 거죠. 그게 불과 1870년대에 일어난 일이니까 150년 정도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홋카이도든 오키나와든 누구에게 물어봐도 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본이 된 거예요. 150년 사이에. 이제 여기가 이제 큐슈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본섬 그리고 큐슈 전 지도가 다시 한번 그래서 요게 이제 본섬이고요. 여기 도쿄도 있고 뭐 여기 오사카도 있고 이렇게 이제 동서로 약간 누워 있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조그만 섬이 시코쿠 그리고 요게 이제 큐슈인데 요쪽이 이제 한반도하고 가깝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본섬 그리고 큐슈, 시코쿠 요게 이제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큐슈 한반도하고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역시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많은 얘기를 이제 갖고 있는 뭐 그런 지역이죠. 요거는 이제 요게 대마도입니까 아니면 지시마입니까? 뭘까요? 대마도. 뭐 우리는 이제 대마도라고 얘기하고 일본에서 이제 지시마라고 얘기하는데 또 일부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두섬이라고 얘기하는 한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두섬이라고 얘기할까요? 이 대마도가 보면은 이제 남북이 연결은 돼 있습니다. 연결은 돼 있는데 마치 그 북섬, 남섬 이렇게 두 개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두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어로 이제 쯔시마 했을 때 이제 시마를 섬으로 보면 이제 쯔가 이게 두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본어에 이제 한국어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두가 이제 발음이 좀 바뀌어서 쯔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두섬은 우리 거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 건국 신화를 제가 이제 지난번에 굉장히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신화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늘나라에 이제 환인이 살았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서자가 그 환웅이죠. 땅에 내려가 살고 싶다. 내려보냈고 내려와서 그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뭐 마늘하고 쑥 이것만 먹고 버티면 사람이 된다. 그런데 이제 곰은 버텨서 이제 웅녀로 환생을 하고 그리고 그 웅녀가 이제 환웅하고 결혼해서 단군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건 뭐 저 아이들도요 조금만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다 금방 기억합니다. 그 정도로 단순한데 이 일본 건국 신화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이 처음 나누어졌을 때 이 다카마가라 어딘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신들이 나타난다. 예. 아마테라스의 자손인, 그러니까 이제 신들이 나타나는데 뭐 이자나미, 뭐 이자나기 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천지를 창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신을 낳아요. 계속해서 아이를 생산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마테라스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아마테라스의 자손인 요게 이제 그 천조 대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본 건국 신화가 바로 아마테라스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마테라스의 자손인 니니기노 미코토가 그 땅의 지배자가 되어 히무카 지방의 타카치오 고무리에 강림했다. 이게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테라스는 여전히 하늘에 있는 사람이고 니니기노 미코토가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군 신화에 비춰보면은 이제 그 환웅입니다. 일단 땅으로 내려온 그렇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환웅이 어디로 내려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태백산이라고 하는데 그 태백산이 지금 우리가 이 남쪽에 있는 그 태백산인지 어딘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이 천손 강림지가 여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군데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 미야자키 북단에 있는 다카치호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이 니니기노 미코토가 내려온 곳이 여기 보면 다카치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고사기라는 일본 역사 책에. 그래서 이제 요 미야자키 북단의 다카치호 여기에 그래서 일본 신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유적이 있습니다. 뭐 아마테라스가 몸을 숨겼던 뭐 아마노 야스카와라 이런 동굴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 하늘을 향해 절을 했다는 뭐 이런 다카마가라 요배소 이런 것도 있고 니니기가 내려왔다는 이 쿠시후루 봉우리 산봉우리에 위치한 쿠시후루 신사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니니기의 이제 후손이 되는데 진무천왕 이게 진무천왕이 누구냐면 이 진무천왕이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비춰보면 이제 단군입니다. 고조선을 처음 세운 이 진무천왕의 손자가 나라의 지세를 살폈다. 뭐 이런 언덕, 쿠니미가오카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다카치오 협곡이 있는데 바로 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큐슈에서 미야자키현은 이렇게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요 미야자키현의 북쪽 여기 점으로 표시된 여기에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 아래쪽에 또 이 다카치호 미네라고 해가지고 이 다카치호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곳을 이제 일본 사람들은 천손 강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니기가 여기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요 북단 요쪽입니다. 다카치오 협곡이 있는 곳인데 산세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신비감 뭐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다카치오 협곡 이 계곡에 이제 이렇게 물이 흐르고 아주 유명한 일본의 관광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여름에 이제 피서하러 또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곳이고 또 여기 많이 가는 이유는 뭐 아름다운 어떤 자연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이곳이 일본이 시작된 곳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만일 여기 단군이 나라 세우고 여기 환웅이 내려온 곳이 여기야라고 하면 많이 가지 않을까요? 그죠? 강화도에 가면 그 참성단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곳이잖아요. 가보신 적 있나요? 만이산? 올라가 보셨어요?
진짜요? 거기 올라가기 되게 힘든데. 되게 힘들어요. 예, 저도 이제 답사하느라고 한번 학생들하고 거기 올라갔는데 전 그렇게까지 힘들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왜냐하면 뭐 만이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니까 좀 우습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힘들었지만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못 모르고 따라갔었거든요. 자기는 2번 다시는 안 간답니다. 2번 다시는. 굉장히 그 올라가는 길이 계단도 가파르고 쉽지 않아요. 예. 그래도 뭐 학생들 같이 이제 간 학생들은 젊으니까 뭐 남녀 구분 없이 뭐 다들 뭐 씩씩하게 잘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노 이와토 신사, 예. 이게 이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천조 대신 여신이죠. 예. 여기 이 여신으로부터 이제 일본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신이 화가 나서 숨었던 동굴. 그래서 이 동굴에 숨으니까 세상이 다 암흑천지가 됐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신이 나타나서 뭐 옷을 벗고 뭐 이렇게 요상한 춤을 추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마테라스가 무슨 일인가 해서 이렇게 내다봤다. 내다보는 순간 다시 세상이 밝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동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카치오 신사, 일본에 뭐 신사가 많죠. 매일 밤 공연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 동굴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 아마테라스를 밖으로 나오게끔 유인하는 뭐 이런 장면을 매일 밤 공연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여기 갔을 때도 평일이었는데 아무튼 매일 밤 손님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지도에서 밑에 쪽 여기는 이제 키리시마 연산 다카치오 미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봉우리입니다. 행정구역상은 미야자키인데 카고시마하고 미야자키 경계에 위치해 있어요. 예. 그래서 카고시마 현 사람들은 자기네 쪽에서 또 일본 역사가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이제 하는 거죠. 니니기는 츠쿠시 히무카의 다카치오의 쿠시 후르다케로 내려왔다. 어려워요. 이곳은 카라쿠니를 바라보고 있고, 여기 흥미롭게도 이제 한국 이런 이름이 나오죠. 카사사 미사키와도 바로 통하여 있어 아침 해가 바로 비치는 나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라는 게 이게 해가 뜨는 뭐 그런 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요게 이제 기리시마 연산에 있는 바로 그 다카치오 미래입니다. 이날 날씨가 쾌청하진 않았고요. 조금 흐려가지고 사진을 한 수십 장 찍었는데 그 가운데 요 정도 보이는 게 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카라쿠니 다케라는 산입니다. 산. 한국악이죠. 한국악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산이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도 이제 이 일본 건국신화 관련한 그런 그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키리시마 신궁이라는 게 있는데, 요 일본에 보면은 이제 신사 그러면은 이제 그 격이 사실 제일 낮은 겁니다. 그 대사 이런 게 있어요. 타이샤 그래가지고 얘는 좀 격이 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높은 게 바로 이제 이게 궁이 들어가면 제일 이제 격이 높고, 그리고 규모도 크죠. 그래서 도쿄에 가면 이제 메이지 신궁 뭐 이런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여기에는 이제 키리시마 신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니니기노 미코토, 아까 이제 땅으로 내려온 그 신, 우리로 치면은 이제 환웅에 해당하는 이런 신을 모시는 신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궁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굉장히 신비스럽죠. 삼나무 숲이 굉장히 울창한 그런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이 신사의 규모도 뭐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이때도 평일이었는데 참배객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 비도 세워놨는데, 거룩한 천신의 자손이 강림한 땅, 천지 만물이 생겨나던 때로부터 휘황찬란한 지극히 영묘한 기운이 만세토록 천왕가의 탄생지를 지켜주네. 천왕이 여기서 탄생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하고 남쪽하고 또 서로 또 충돌을 하는 거예요. 여기야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 이때 이제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그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 예. 이게 일본 역사에서 이거 신혼여행이라는 걸 처음 간 사람이다, 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이제 아내 오룡가 이름이 뭐 아무튼 아내하고 같이 이제 신혼여행을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세워놓고 관광객들이 또 이제 여기서 같이 기념 촬영을 하고 뭐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야자키 신궁이 있어요. 역시 이것도 이제 궁이죠. 요게 이제 진무 천왕을 주신으로 모시는 신궁입니다. 이제 진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로 치면 단군이죠. 당연히 모시겠죠. 예. 미야자키 시내에 있고 인근에 이제 헤이와다이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야자키 이제 신궁의 모습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미야자키 평화대공원, 여기 이제 평화의 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1939년에 기원 2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착수가 됐고 1940년에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일본 역사는 우리는 단군 조선이 건국된 게 몇 년이죠? 언제죠? 단군이 조선을 세운 게 몇 년이죠? 역사는 아무튼 참 뭐라 그럴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 뭐 이렇게 연도를 많이 외워야 되고, 사람 이름을 외워야 되고, 사건 이름을 알아야 되고, 서기전 2333년이라고 아무튼 삼국유사에 이제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삼국유사에 2333년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그 중국의 요임금이 나라를 세우고 뭐 50년 되던 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짚어보면 이제 서기전 한 2333년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상당히 그 과거로 이제 기원을 잡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일본은 기원전 660년입니다. 660년. 그래서 이제 이 1940년이 2600년이 되는. 우린 지금 단기로 따지면 4000 몇 년 나가잖아요, 그죠? 예. 높이가 36.4m. 짐작이 가시죠? 36m면 아마 아파트 한 10층 정도 되지 않을까. 그쯤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탑의 사면에 무인, 어민, 농민, 상공인을 상징하는 사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나란히 세워져 있는 것은 사민평등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와 천왕의 동생 치부노미야 야스히토 신노우라는 사람이 글자를 써서 새겨놨는데, 그게 이제 801호라는 겁니다. 바로 이 탑이에요. 네. 뭐 사진으로 보면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릅니다만은, 현장에 이렇게 가서 보면 주변을 압도하는 뭐 그런 그 건축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뭐 자연과 어울리지 않게 그렇게 이제 균형이 맞지 않는 탑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느꼈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801호라는
요 이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팔갱이루의 뜻은 뭐냐면 팔갱을 덮어 집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하나의 집이다. 이런 그 뜻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그럼 과연 뭘 의미하는 거냐? 평화의 탑을 왜 미야자키에 세웠을까? 일본 땅이 저기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왜 저걸 미야자키에 세웠을까? 미야자키 신궁이 있고 천손 강림지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왜 저걸 세웠을까? 팔갱이루라는 것은 일본 서기에 이제 나오는 말인데요. 이 진무천왕이 야마토의 카시와라의 수도를 정하고 팔갱을 덮어 집으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이는 온 세상을 자신의 집으로 삼겠다는 것이며 곧 국토 창생의 당위성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진무천왕이 나라를 건국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본토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일본 전체를 이제 하나의 나라로 만든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국토 창생이고 이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은 바로 팔갱이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원래 그 탑을 그 겉에서 볼 수는 있는데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공개를 하는데 제가 갔을 때 아무튼 운이 좋았는지 일주일 공개하는 그 기간 중이어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볼 수가 있었고 그 안에 이제 사진도 좀 찍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건국 신화의 중요한 장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부조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이제 오쿠니누시의 아들들이 아마테라스의 사자에게 땅을 양보하는 뭐 이제 그런 장면.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서 이제 진무가 건국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영역을 이제 넓혀 나가는 국토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야자키, 규슈의 동쪽, 이쪽에서 일본이 건국이 됐다. 뭐 미야자키 북단이든 남단이든 간에 어쨌든 여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세 번째 주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 세 번째 주장은 뭐냐면 미야자키 이쪽이 아니야. 그쪽이 아니고 큐슈의 북서부인 이 후쿠오카 이쪽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1사학자 김달수 선생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일본인 학자도 있는데 우에다 이런 그 일본 학자는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에다는 후쿠오카 이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달수 선생은 이토지마 여기 뭐 바로 옆이에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도끼인 객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니니기는 츠쿠시 히무카 다카치오의 쿠시우르다케로 내려왔다. 니니기가 내려온 곳이 천선 강림지잖아요. 근데 그게 츠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츠쿠시는 뭐냐? 바로 후쿠오카의 옛 지명이 이제 츠쿠시가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후쿠오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곳이 츠쿠시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각을 보니까 10시 52분 정도 됐어요. 조금 쉬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좀 쉬시고 몸 좀 푸시고 그리고 다음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그거 내가 보내준 거라. 너무 좋아해. 거기서 표현하는 거. 체크 안 하신 분이 있나요? 다리 건너면 사거리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발 끌리잖아. 옛날에 가스공사 아파트 건데. 한천 사기자고 거기에서 내려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다리 건너면 너무 시험 가서 삼성 시범성 하는데 나 어저께 무슨 막 보다가 덕기쌤이 나왔어. 우리 어디 꿈에 우리 어딜 막 갔는데 막 이렇게 뭐 그런 걸로 저기 하러 갔나 봐. 활동하러 갔는데 어디 막 물에서 막 이렇게 뭐 물도 해고 그랬는데 덕기쌤은 알아서 자료했는데 나는 뭐를 못 챙겨가지고 막 짠짠해. 꿈에서
꿈에서도 덕기쌤은 야무지고 나는 뭐하다가 뭐를 또 준비 못해갖고 이게 꿈은 반대라고. 반대예요, 반대. 평소 생각하면 되는가 봐. 꿈을 다 꾸셨어요. 네, 덕기쌤 만났어. 아니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17일을 수업을 글쎄가 된 데가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신 것 글쎄. 같은데. 아 근데 걸으면서 수목원에 있었거든 동생들하고 걸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동생 내 동생들 언니 여기 왔으면 여기 그냥 놀아야지 뭘 이렇게 자꾸 해서 나 빨리 밥 써야 되면서 막 맺고 보면 쓰는데 정신이 없었던 거야 걸으면서 하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안 가시나? 취소됐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글쎄 내가 잘못 써놨잖아 그러니까 17일은 안 돼. 안 돼. 20일도 되고 21일도 되는데 제가 아마도 거기서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회장님이 21일로 좀 이렇게 해본다고 말해봤는데 거기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치료하면 할 수 없이 맞아야지. 그런 데도 해야지. 그쪽에 제가 그 큐슈, 도큐슈 박물관이랑 가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쪽이 그런 게 있어서 전에 박물관에 가서 그때 이제 특별 기획전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리 가족이 가면서 우리 애들이 일부러 제가 이제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보는데 어떻게 그냥 유시해보고 천천히 가는지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 우리나라 같으면 픽 지나가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때 서해 거잖아요. 가장 뭐그 유명한 그날 다 모여서 입장료도 조금 뚜렷하게 좀 비싸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런 가서 그런 태도가 어떻게 하나하나에 너무 그냥 정성스럽게 보는지 제가 그때 굉장히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왜 일본 제가 오래전에 여행 갔을 때 세 집이 같이 갔는데 어디 휴게소에 들려서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그 방에 애나도 많이 들었고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이 중국인도 제가 갖고 있었어요. 네. 화장실에다가 가방을 잠깐 놓고 왔는데 한참 차가 와서 한 10분쯤 지난 다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걱정이 돼가지고 막 연락을 봤는데 어떤 여자가 그 저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마트에다가 그걸 맡겨놓고 갔더라고요. 그대로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야 일본 개인들은 그러니까 나라 그 정치인들은 나쁘지만 개인들은 정말 그런 거에서 정말 우리 선생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시민권자들 일본은 그때 그런 거 안 없어진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요즘 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뭘 해 놔뒀는데 현금이랑 다 다시 찾아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치안이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도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는 좀 없어질 때였는데 그때 일본에서 그런 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정치인은 나빠도 개인들은 그렇다. 네. 미국에서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 갔다 와서 그 전까지는 그 느낌이 그 보는 그 느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남편하면서 이렇게 그런 게 좀 몸에 배셨잖아. 네. 근데 그 일본 이름이나 러시아 이름은 들어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된 이름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이 좀 나잖아요. 네. 뭐 일본 이름이나 러시아 이름은 만약 열심히 들어도 이름이 막 그렇죠. 그럼요. 예. 그냥 뭐 이제 이렇게 얘기만 그냥 이렇게 좀 그렇구나.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네. 그 아까 교수님이 그 일어나 영어로 이렇게 뭐 하는 그 저기 있다고 네네. 혹시 영어로 하는 그 저기에 뭐 좀 알려주실 수 네,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기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네네. 어플리케이션이. 예. 네. 그러니까 하시면 되는데 유튜브에 아니죠. 플레이스테이션인가? 뭐. 플레이스테이션이 아니고 구글 플레이인가? 뭐 이런 데서 검색을 하시면 그게 나와요. 네. 그럼 이제 그거 깔고 그리고 이제 그 홈에서 이게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그룹들이 나와요. 네. 제가 예전에 스페인 가기 전에 스페인하고 그 카페에 가입해서 스페인어를 혼자 독학으로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카페하고 책 사서 가서 좀 썼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자, 다시 시작할까요? 네. 네네. 예. 어떻게 좀 잘 쉬셨습니까? 네. 코로나가 한 2년 반. 예. 제가 처음에 왔을 때가 코로나 전이었나요? 아니면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예. 2년 반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다들. 네. 지금 밖에 비가 좀 옵니다. 굉장히 반가운 비예요. 예.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죠. 우산을 차에 두고 왔는데 걱정도 되지만 정말 단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좀 더 좀 퍼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규슈 섬의 북서쪽 여기는 이제 한반도하고 사실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바로 이제 천선강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런 겁니다. 미야자키 쪽으로 천선강림지를 이렇게 비정하는 건 뭐냐면 사실 큐슈 자체가 한반도하고 가깝지만 어쨌든 그 한반도하고의 어떤 그 관계 이걸 좀 이렇게 분리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후쿠오카 쪽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본을 건국한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서 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천선 강림지 이 비정 문제를 떠나서 일본의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 도레인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도레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불교가 중국에서 도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 도래, 선진 문물이 도래했다. 이런 표현인데 이 일본어에는 이 도레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라이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한반도 또는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한반도 또는 중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중국은 별로 없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중국은 멀어요. 멀기 때문에 고대에 그렇게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바다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그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좀 이동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제 한반도 남쪽 그리고 이제 바로 규슈의 이제 북쪽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일본 야요이 시대의 주인공은 도레인이다. 야요이 시대라는 것은 이제 서기전 300년부터 이제 기원 300년, 600년 정도 시기를 얘기합니다. 이 시기의 주인공은 도레인이다. 도레인이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쿄대학의 인류학자 한이와라 카즈로 교수인데 불과 18,000
명 미만의 선주민인 조모님과 무려 150만 명입니다. 150만 명의 도레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1300여 년간 섞이면서 증가해 온 게 오늘날 일본 인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본 본토인 중국인 서구인 460명과 아이누 오키나와 71명의 유전자를 분석한 일본 국립유전학연구소의 사이토 나루야 교수팀, 한반도 도레인과 일본 원주민의 반복적인 혼혈 과정을 거친 것이 오늘날의 일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느낍니다만은 다 비슷합니다. 생김새가. 물론 이제 뭐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얘기할 때 일단 황인종이고, 뭐 동양인이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큰 범주에서는 같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생김새 한결 같다고 느끼세요? 어떠세요? 그죠? 조금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저는 어떻게 느끼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생김새가 대략 한 넷으로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일본 본토에 있었다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약간 그 동남아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키나와 쪽은 그게 더 강하죠. 예. 그래서 이 본토와 오키나와는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이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이누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생김새가. 그런데 일본 사람들을 딱 만났는데, 우리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정말 한국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되는 느낌이, 그 외모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상, 이런 것이 한국 사람하고 똑같거나 거의 같거나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레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대마도, 아까 이제 그 큐슈와 이제 한반도 남쪽과 그 사이에 대마도가 있잖아요. 이 대마도에 일본 건국 신화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 얘기를 간직한 신사가 있습니다. 예. 대마도의 와타지미 신사에는 일본의 초대 천황 진무의 할아버지인 호리노 미코토와 할머니인 도요타마 히메에 얽힌 전설이 있다. 예. 그러면 이 전설이 왜 대마도에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역시 한반도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을 뭐라 그럴까요? 암시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대마도인데, 대마도 지금 중간 정도 됩니다. 북섬과 남섬을 연결하는 그 고리가 되는 그 지역 정도인데, 바로 여기에 이제 와타지미 신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카네다 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곳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에보시타케 전망대인데요. 와타지미 신사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차로는 한 5분 정도. 조금 이렇게 산 쪽으로 올라가면 이 아소만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소만의 이제 풍경이고요. 이게 이제 와타지미 신사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는 도리가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두 개는 이렇게 바다에. 그래서 이제 밀물 때는 잠기고 썰물이 되면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뭐 이런 건데, 이 도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과 신의 세상의 어떤 경계를 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우리가 절에 갈 때 그 처음에 일주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 니니기 아들 호리노 미코토,
그리고 이 호리노미코토의 부인이 되는 이 바다 신의 딸 토요타마 히메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서술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마츠히코 히코나기 사타케 우가야 후키 아에즈 노 미코토예요. 이름이 이렇게 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이 사람의 이제 아들이 진무천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미야자키 쪽으로 비정을 할 경우에는 뭐 한반도하고의 관계, 이걸 약간 이제 떨어뜨려 놓는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게 아니고 큐슈 북단이고 이 대마도에 남아 있는 이 진무천왕의 이 할아버지의 어떤 전설, 뭐 이런 것까지 뭐 단순한 전설은 아니죠. 이게 이제 일본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까지 고려한다면 역시 이 도레인들이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일본을 세우는 어떤 주체가 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사실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온 거는 인정을 합니다. 아까도 나왔잖아요. 150만 명이 건너와서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온 게 지금 일본 인구 1억이 넘는 이런 상황이다. 그렇지만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일본 건국의 주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주체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정면 선생이 그린 이제 고대 그 한일 교류사,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이동 경로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가야 지방이라든가 한반도 남부의 백제, 신라 이런 쪽에 그 일본 열도에서 건너와서 활동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류라는 거는 쌍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사실 한반도에서 내려간 사람들과 비교하면 미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이제 백제, 고구려, 뭐 가야, 신라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하는데, 지금 뭐 여기는 이제 뭐 발해에서도 많이 이제 이주를 했다. 그런데 이제 이 고구려는 뭐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 이제 고대에는 이렇게 먼 바다를 한 번에 이렇게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안항에 육지 가깝게 배를 몰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육지가 안 보이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길을 잃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배를 타고 나가잖아요. 고기를 잡으러 나가도 육지가 보이는 곳까지 나가는 겁니다. 육지가 안 보이면 그 다음에 배가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또 뭐냐면요, 지금도 부산에서 날이 아주 맑으면 대마도가 보인다 하거든요. 아, 저기 섬이 있구나, 또는 저기 육지가 있구나 하니까 배를 몰고 거기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마도에 건너가면은 또 대마도에서 그 큐슈 쪽에 이끼섬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끼섬으로 건너가면 후쿠오카 쪽이 다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고대 지금처럼 이렇게 먼 바다를 항해하는 이런 어떤 항해술이 발달한 이런 시대와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 땅이 보이는 곳, 이런 곳에 의지해서 이제 이동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뭐 아무튼 한일 관계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는데,
이 백제가 멸망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백제 유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지금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계시잖아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폴란드나 인조국가로 막 가지 않습니까? 헝가리가. 마찬가지인 거죠. 전쟁이 나면 군인들은 나가서 싸우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피난을 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백제가 멸망했을 때, 전투가 끝났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신라나 당나라의 노예가 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주를 하는 거죠. 660년에 이제 백제가 멸망을 하죠. 의자왕이 항복을 하고 의자왕은 이제 당나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죽고 그런데 이제 이 백제 부흥군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왕은 항복을 했지만 그 나머지 세력들은 여전히 이제 건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의자왕의 사촌 동생 귀실복신, 승려도친 이런 사람들이 군인을 일으키고 그리고 한편 외가 있던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 부흥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자왕의 아들 중 하나인 풍이 일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와 일본은 굉장히 교류가 활발했던 거고 의자왕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백제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가 있었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때 이제 사이메이 천황 백제 부흥운동을 적극 지원한다. 그런데 이제 지원군을 모집하다가 이 사이메이 천황이 죽어요. 이분도 여자인데. 그리고 황태자였던 텐치인데 백제 지원에 전력을 다해서 663년 요 백천강 전투에 요 백천강,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진강 하구라고도 얘기하고 뭐 금강 하구라고도 얘기하는데 군산 앞바다 뭐 정도 그 인근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군사 27,000을 보내는 건데 군사 27,000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대군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대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군사 27,000을 파견할 때 배를 1,000척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660년에 백제가 망하고 663년에 바로 이 백천강 전투가 있었는데 그 3년 사이에 배를 1,000척을 건조를 한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일본이 아주 총력을 다해서 이 지원군 전쟁에 나갈 준비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나당연합군하고 싸워서 패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백제는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일본석에 이런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663년 9월에 요 백천강 전투에서 패하고 주유성까지도 함락이 되고 그랬을 때 주유가 항복했으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백제의 이름이 오늘로 끊어졌다. 이제 조상의 분묘가 있는 곳을 어찌 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요 27,000 병력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요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지원군이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럼 이제 성묘를 갈 수가 없잖아요. 적국으로 성묘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요 일본 서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어에 그 푸다라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말인데 뭐냐면 시시하다, 뭐 하찮다, 뭐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을 갖고 이제 쓰는 말이에요. 야, 너 그 영화 봤어?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봤는데 뭐 쿠다라마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시시했다, 뭐 재미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말의 이제 그 어원 유래가
있습니다. 그 유래가 이제 뭐냐면 그 일본어에서 이제 그 백제를 가리킬 때 이걸 하쿠사이라고도 읽습니다. 하쿠사이. 그런데 이것을 쿠다라라고도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쿠다라, 백제가 나이는 없답니다. 그래서 백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조국이 없어졌을 때 그 어떤 그 허망한 심정, 이런 것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쿠다라 나이는 이것이 이제 어원이다, 유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쿠다라가 그 당시에는 이제 선진 문물을 갖고 있는 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일제, 미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끼리 밥통 이런 거 일본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하나씩 들고 오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들고 오셨습니까? 들고 오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백제에서 만든 물건이 최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쿠다라 거야? 최고인데? 근데 이 집에는 쿠다라 게 전혀 없네? 그럼 이 집은 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설이 있는데, 저는 앞쪽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백제라는 조국이 없어졌을 때 그 백제 유민들의 그 허망한 심정, 이런 것이 이제 이 쿠다라 나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나. 여기는 이제 카네다성입니다. 요건 뭐냐 하면요, 그 백총당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제 일본 그 지원군이 퇴각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백제 사람들도 같이 많이 피난을 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외열도에서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나당 연합군이 일본을 침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이 대마도에 이 성을 쌓습니다. 대마도뿐만 아니라 후쿠오카에도 성을 쌓아요. 그래서 이제 후쿠오카에도 그 미지기성하고 오노성인가? 아무튼 하나는 산성이고 하나는 평지 바다 쪽에 성을 쌓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당 연합군의 어떤 침공, 이것을 이제 대비해서 쌓는 건데, 요 카네다 성은 그 조선식 성 또는 이제 백제식 성 쌓기로 만든 그런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찾아가는 길이 좀 험해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카네다 성 안내판이 있는 곳에 차를 세우고 여기까지 들어가는데도 아주 좁은 시골길이에요. 이제 차를 몰고 들어가다가 앞에서 차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이게 비켜서 서로 교행할 수 있나?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될 정도로, 그리고 일정 구간은 또 한쪽은 이렇게 낭떠러지로 연결이 되고 뭐 이런 곳인데, 뭐 아무튼 차를 몰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내판이 있는 데서 차를 세우고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 올라가야 돼요. 산성이니까. 모르겠어요. 남한산성 제가 올라간 지가 오래돼서 남한산성 올라가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험할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럼 이제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제 카네다 성 성벽들, 뭐 대부분 이제 허물어졌지만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 지었던 자리, 그러니까 집터죠. 이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포대 흔적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러일 전쟁 때 일본이 그 포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국에 훨씬 가깝습니다. 부산에서 49km. 고속선 타면은
페리 타면 50분이면 가요. 예. 그리고 후쿠오카까지는 138km.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키섬입니다. 이키섬. 예. 요거는 이제 카라츠라는 지역인데 이키섬에서 이제 가깝죠.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히젠 나고야라고 해서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나고야가 아닙니다. 그 나고야는 이제 토요타 자동차 본사가 있는 그 본섬에 있는 거고, 이 히젠 나고야가 이제 옛날 지명이고, 지금 여기는 이제 카라츠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군 그 20만 대군이 모여서 이제 출병을 한 곳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북쪽을 바라보면, 요거는 이제 카라지마라는 섬인데, 여기서 그 문영왕이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영왕은 이제 여기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해서 즉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여기 보이는 섬, 요게 이끼입니다. 요게 이끼고, 사진이 좀 흐릿하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요쪽 정말 날이 맑으면 아주 그 어렴풋이 보인다 그래요. 거기 이제 대화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섬이 보이고 이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한번 용기를 내서 저기 한번 가보지. 예.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은 그 약탈전이었다. 그 전쟁의 성격이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실제 이제 이런 그 특수부대가 있어서 이 특수부대는 주로 이제 약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토속, 금속, 공예 여러 가지 이제 약탈을 하는데, 제가 지금 시계를 보니까 11시 반이어서 저도 모르게 말이 조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임진왜란 때 아무튼 닥치는 대로 그냥 식구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축들도 식구 같다 그래요. 심지어는. 그리고 1446년에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배포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한 300부 정도는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책이 지금 남아있는 게 딱 두 권이죠. 한 권은 이제 간송미술관에 있는 거, 그리고 또 한 권은 이제 상주본이라고 해서 뉴스에 늘 나오고 문제가 되는 거, 그건데, 요 간송본이 발견된 게 1940년입니다. 그러니까 1446년에 만든 책인데, 많이 찍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걸 받은 사람들은 소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권도 안 나타나다가 1940년에 딱 한 권이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 책이 그렇게 세상에 안 나왔을까? 임진왜란 때 워낙 뭐 책들 이런 것까지 다 집어왔기 때문에 그때 휩쓸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제 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굉장히 일본 군대가 약탈을 많이 하고 사람들 포로를 많이 잡아가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도요토미 같은 경우에는 부하 장수에게 특명을 내려서 조선인 도공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잡아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일본에 끌려가서 그 한인으로 살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거나 해서 이 나가사키에 그 아주 큰 노예 시장이 섰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선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노예로 굉장히 많이 팔려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1598년 전쟁 끝나기 직전입니다. 한 1년쯤 전이죠. 이탈리아 상인 그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에 나오는 대목인데, 이 조선인 노예 5명을 12 에스코드에 샀다 이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흑인 노예, 서양 쪽에서 거래되는 흑인 노예 한 명 가격이
120구도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 싸게. 그래서 이 조선인 노예들이 거래가 되면서 한때 이 노예값이 폭락했었다 그래요. 워낙 싸게 이 나가사키에서 파니까. 예. 여기는 이제 나가사키에서 그때 이제 뭐 노예도 사고 아무튼 이 상업 활동하던 포르투갈인들 모습을 이제 그린 거고. 여기 이제 이 프란치스코가 쓴 책입니다. 책.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전쟁에 진다든가 전쟁 시기에 이렇게 포로로 잡힌다든가 그건 정말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한복 입은 남자라는 아주 그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로스앤젤레스 게티 미술관에 있는데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렸고 이게 이제 유럽으로 팔려간 그 노예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한국 사람이 아니고 뭐 중국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진위를 떠나서 상당히 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려서 이제 유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뭐 이제 그건 분명하죠. 제가 한 20년 전에 이 로스앤젤레스의 게티 미술관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 그림을 못 봤습니다. 왜 못 봤냐? 이 그림의 존재 제가 몰랐던 거죠. 그 미술관 안에 그림이 한두 장 걸려 있겠습니까? 예술품이. 그러니까 사실은 몇 시간 방문해가지고 진짜 이걸 본다는 거는 정말 주마간산이죠. 그래서 못 봤는데 이게 이제 제가 몰라서 못 본 거예요, 사실. 알았다면은 이거부터 가서 먼저 봤을지도 모릅니다. 물어물어서. 그래서 예전에 그 유홍준 교수가 나이문화유산 답사하기로 한번 정말 크게 사랑을 받았었죠. 그때 이제 그분이 한 얘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 모르면 보물이 옆에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그 도자기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키모노 센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도공들을 대거 납치했어요. 그 대거 납치한 이유는 뭐냐면 일본은 요 임진왜란 이전까지 자기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려 자기를 만들었잖아요. 송나라에서 이 청자 만드는 기술 이걸 뭐 도입을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거 뭐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고려는 송나라와 같은 청자를 생산하다가 그러다가 아주 독특한 고려 청자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어쨌든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만들려면 가마 온도가 이 1300도씨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게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그런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질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제 중국의 자기나 조선의 자기 이런 그 수입품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또 한때 이 차문화가 유행을 하면서 이 조선의 이 차그릇 이게 엄청난 고가에 팔리기도 하고 아무튼 귀족들 사이에 서로 선물하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일본 내에서 생산을 못하니까 조선의 도공들을 이 전쟁 때 대거 포로로 이제 납치해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 도공들이 일본 땅에 건너가서 비로소 일본이 자기를 생산하게 되면서 일본의 이제 도자기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삼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공주 인근에서 아마 포로로 잡혀서 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큐슈 섬이고 이제 사가현에 요 아래가 이제 아리따 여기가 이제 이말인데 여기가 아리따고
여기가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삼평이라는 분이 끌려가서 가마를 만들고 도자기를 생산한 곳이 바로 요 아리따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아리따의 그 도자기 마을. 요건 이제 그 도잔 신사라는 그 신사 위쪽에서 제가 아래 마을을 이제 촬영한 사진인데 여기 이 성물이 있죠, 성물. 이게 이제 도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신사가 굉장히 많은데 일본의 신사가 한 8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도자기로 성물을 만든 것은 아주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신사가. 여기 이제 도리가 서 있는데 여기 이제 현판이 걸려 있죠. 여기 이제 도잔 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배전, 참배하는 곳, 양쪽에 이런 성물들이 이렇게 이제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사자상도 그렇고 여기 이제 도리까지도 이렇게 도자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지금 이제 배전에서 이렇게 이제 참배를 하는 두 손을 모으고 경의를 표하는 이분이 이제 서울의 모 대학의 교수입니다. 교수인데 한국 사람이 일본 그 신사에 가서 이렇게 절하면은 잘못하면 혼납니다. 아주.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요 신사가 바로 그 이삼평을 모신 신사입니다. 원래는 그 일본의 오진천왕을 모시는 신사였다고 해요. 그런데 1910몇 년인가? 요때 이제 이삼평을 모시는 그 신사로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럼 이삼평을 모시느냐? 일본 사람들은 죽으면 그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인물들은 이렇게 신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늘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신사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신사가 계속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메이지 신궁, 그럼 이제 메이지 천황을 모시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미야자키 신궁 그러면 그 진무 천황을 모시는 거죠. 여기는 이제 바로 이삼평을 모시는 그런 신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석이 서 있어요. 가까운데 도조 이삼평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런 것은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도자기 산업의 할아버지는 바로 조선의 도공 이삼평이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뒤쪽에 이제 조금 보이는데요. 이 고령토 캔에는 광산인 거죠. 그러니까 도석을 캐내는 광산, 뭐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즈미 야마라는 곳인데 이삼평이 와서 여기서 바로 이제 도자기를 구울 수 있는 흙을 발견해서 가마를 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삼평이 가마를 연 곳이 바로 요 아리따라는 이 지역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말인데 여기는 이제 이 도자기 또 수출항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여기가 나베시마 항이었다고 하는데 그 나베시마라는 그 다이묘가 그 이삼평을 납치해서 이제 데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삼평이 아리타에서 가마를 열고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직후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중국 도자기를 많이 이제 수입을 해갔던 건데 중국이 이제 명청 교체가 되고 또 명나라가 오랫동안 해금 정책 이런 걸 쓰면서 그 중국 도자기를 사가는 게 좀 어려워진 거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 도자기가 생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도자기를 이제 수입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이마리 항이라는 데서 이
이 지역에서 나오는 도자기들이 이제 수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마리 지역을 소개하는 이런 지도인데 이것도 전부 도자기 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베시마 번에 요 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다리를 건너가면 이제 그 도자기 마을이 되는 거고, 요 다리도 이렇게 다 도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위쪽이 이제 도자기를 굽는 그런 가마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장식들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도자기로 이렇게 이제 역시 도자기 마을답게 해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방향이 뭐 북서쪽일 것 같은데 이 고려인 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을 얘기할 때 뭐 조선 사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또 고려인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인 다리를 건너서 좀 산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고려인 무덤 이라는 표지가 나오고요. 여기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고려인 그 비석 여기 서 있는데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지는 뭐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고시마는 이제 심수관이라는 분이 유명합니다. 여기도 이제 그 미야마라는 곳인데 가고시마 시내에서 자동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도자기를 굽는 마을. 그래서 굉장히 그 조용한 시골 마을이고 좀 한적한 뭐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인데 여기 이제 심수관 가입니다. 요 정문에 보면은 대한민국 명예 총영사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14대 심수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처음 끌려가신 분은 이름이 심당길이에요. 심당길인데 12대가 심수관입니다, 이름이. 근데 이 심수관이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승명이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 이름을 계속해서 똑같이 씁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 현판은 이제 14대로 되어 있는데 이제 15대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가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붕 처마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눈길을 끄는 그런 도자기가 이렇게 얹혀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심수관 요라고 해서 심수관가에서 만든 도자기들, 대표 작품들 이런 걸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뭐 이런 대형 도자기들이 입구 쪽에 있고요. 역시 이것도 굉장히 좀 큰 그런 도자기입니다. 이런 거는 좀 일본적인 색채가 강하게 좀 표현된 그런 도자기고, 이분이 이제 초대 심당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도공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에 끌려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때 같이 끌려갔던 박평이라는 도공한테 이 도자기 굽는 걸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가마에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보면 선비복을 하고 있는데 원래 무반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심수관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심당길, 이 초대 심당길이 구운 히바카리라는 그런 막사발이죠. 그런데 히바카리는 이제 불만 일본의 불을 쓴 거고, 여기 뭐 흙이라든가 도자기를 구운 사람도 조선 사람이다. 뭐 이런 이제 유학도 그렇고 다 조선에서 온 거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히바카리, 불만 일본 걸 썼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통신사 상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12대 심수관 작품 역시 12대 심수관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2대 심수관이 유명해진 게 바로 이런 박람회 출품한 작품 덕분이라고 하는데 1893년에 시카고 박람회 출품한 작품, 높이가 77cm, 굉장히 큰 도자기겠죠. 이 정도겠구나. 그리고 이제 1873년, 20년 전이네요. 1.5m, 상당히 큰 도자기를 출품을 해서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심수관요 그 전시관 안에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조선어 회화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도자기를 구우면서 도웅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생존하고 그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은 이 통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일본에 사니까 일본 말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일본에 가서 살게 된 사람들은 대대로 이렇게 이제 조선과 일본 관계에서의 어떤 통역 이런 일도 했기 때문에 이 집안에 이런 회화책 이런 것들이 이제 보관돼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일본에 끌려간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도 또 이 사람들은 그 일본 사회하고는 이렇게 분리된 그런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혼인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도 그게 뭐 허락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어떤 격리되고 좀 차별받는 뭐 그런 이제 생활을 했던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가고시마에 끌려간 이 신당길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번주가 그 사무라이 신분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상당히 또 우대를 받으면서 또 일본 사회에서 산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의 도공들이 일본에서 어쨌든 생존하면서 이 일본의 도자기 산업의 중흥조로서 그 역사를 만들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의 도자기 산업이 발전하는데 크게 이제 기여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도자기 산업의 시작은 바로 조선 도공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